오늘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반드시 드려야 할 경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끄거나 또 환율 이야기겠지 하고 넘기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유튜브 영상 하나를 놓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통장과 미래 자산에서 이미 빠져나가고 있는 돈을 아무 대응도 없이 그냥 지켜보는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공포를 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이미 숫자로 확인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언젠가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로 어제와 오늘 아침에 찍힌 지표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금융시장은 그 신호를 보고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은 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이 다른 누군가는 이미 자산의 위치를 바꾸며 구매력을 지키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느냐, 중간에 넘기느냐의 차이는 정보 하나를 더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가오는 변화에 대응하는 쪽에 설 것인지 아니면 변화가 지나간 뒤 결과를 확인하는 쪽에 설 것인지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중반에 와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아직 1,500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은 숫자가 찍힌 뒤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장은 항상 그 다음 장면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장면은 분명합니다. 1,500원 이후의 세상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에서 환율이 1,500원 근처까지 갔던 때가 언제였는지.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 숫자는 단순한 환율이 아니라 경제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숫자를 보는 순간 뭔가 또 터지는 거 아니야? 이제 진짜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고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의 고환율은 과거보다 더 잔인한 방식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전처럼 모두가 함께 가난해지는 위기가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 사람부터 먼저 가난해지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환율을 보고 있지만 결과는 완전히 갈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채 월급의 가치와 저축의 힘이 조용히 깎여나가고 있고 누군가는 이미 자산의 자리를 옮겨놓고 환율이 오를수록 상대적으로 숨통이 트이는 쪽에 서 있습니다. 이번 고환율은 공포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같은 숫자를 보고도 누군가는 버티고 누군가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하나의 장면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불이 난 집과 비슷합니다. 거실에서는 환율이라는 불이 번지고 있고 부엌에서는 부동산과 가계부채라는 가스가 새고 있습니다. 불부터 끄자니 물을 확 뿌리는 순간 가스가 폭발할 위험이 있고 가스를 먼저 막자니 불이 더 번질 수 있습니다. 정책은 결국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느 쪽의 피해를 감수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 환율이라는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이미 움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달러와 해외 자산으로 일부 자금을 옮겨두었습니다. 규모는 이제 수백조 원대로 이야기될 정도입니다. 1998년이나 2008년에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해외 자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원화만 들고 있으면 체감 구매력이 줄어든다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살아가며 체감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아직 원화 자산, 즉 국내 주식, 예금 부동산 비중이 거의 전부인 분들은 큰 갈등에 빠집니다.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 지금 달러를 사면 고점 아닌가? 미국 주식도 이미 비싼데 조금 더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지난 1, 2년 동안 그 망설임의 시간 동안 여러분의 원화 구매력은 실제로 어떻게 변했습니까? 마트에 가면 물가는 올랐고 월급이 주는 체감 가치는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환율이 1,300원대, 1,400원대일 때 비싸 보이더라도 분할로 옮겨둔 사람들은 단지 환율 변화만으로도 자산 방어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지금 느끼는 너무 늦은 거 아닐까라는 불안과 나만 뒤처진 것 같은 박탈감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 있는 것, 저는 이게 오히려 가장 큰 리스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돈은 왜 이런 방향으로 움직였을까요? 복잡한 경제 용어로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월급 통장을 고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은행은 이자를 3% 준다고 하고 다른 은행은 더 안전한데 5%를 준다고 합니다. 굳이 애국심이나 의리 때문에 3%를 선택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글로벌 자본도 똑같습니다.
더 안전하고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이동할 뿐입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유지했고 한국은 그보다 낮은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이 차이는 자본이 어디로 흐를지를 자연스럽게 결정합니다. 그럼 한국도 금리를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불난집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답이 보입니다. 금리를 올리는 건 불을 끄기 위해 물을 붓는 행동과 비슷합니다. 환율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동산과 가계부채라는 가스가 있는 상태에서 그 물은 또 다른 충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를 눌러서 부동산과 부채 충격을 완화하면 원화의 매력은 떨어지고 자본은 더 빨리 빠져나가려 합니다. 결국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이 흔들리고 금리를 누르면 환율이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통화량 문제도 겹칩니다. 이건 피자 한 판을 나눠 먹는 상황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피자 한 판을 4명이 나눠 먹을 때와 8명이 나눠 먹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피자의 양은 그대로인데 사람이 늘어나면 한 사람이 가져가는 조각은 얇아집니다. 시중에 원화가 많아질수록 원화 한 장이 차지하는 몫은 줄어듭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원화 가치 하락이고 환율 상승입니다.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 흐름을 가장 빠르게 감지하는 쪽은 항상 자본입니다. 자본의 움직임은 배에서 내리는 순서와 비슷합니다. 배가 조금씩 기울기 시작하면 먼저 눈치챈 사람부터 조용히 짐을 챙겨 내립니다. 아직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일 때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모두가 움직이고 나서야 남아있는 사람은 왜 나만 아직 이 배에 있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기업들이 달러를 굳이 원화로 바꾸지 않으려는 움직임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지금 당장 환전해서 미국 주식에 전부 몰아넣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고환율 구간에서 아무 준비 없이 뛰어드는 투자는 우산 없이 폭우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비가 더 오면 운 좋게 버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방향이 바뀌는 순간 그대로 흠뻑 젖습니다. 준비 없는 용기는 투자가 아니라 노출입니다. 환율이 안정되는 국면에서 환차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동시에 국내 자산이 흔들릴 경우 전체 자산이 한 번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책 리스크 역시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위기 국면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자본 흐름을 관리하려는 시도가 등장해 왔습니다. 중요한 건 공포를 키우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여러분의 평생 노력으로 만든 자산을 구조적으로 구매력이 흔들릴 수 있는 하나의 그릇에만 담아두지 마십시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나라의 성장과 구조, 그리고 신뢰에 대한 결과표입니다. 우리는 환율을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가든 자산이 무너지지 않도록 대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고환율 국면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원칙은 딱 3가지입니다.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방향만 정확하면 됩니다. 첫째, 환율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자산을 나눠 담는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내일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 1,500원을 찍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걸 맞히려는 순간 투자는 예측 게임이 됩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자산이 거의 전부 원화라면 그건 한국 경제 한 나라에 전부 베팅한 상태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위험한 구조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가 아니라 원화 자산에만 묶여있는 구조를 서서히 바꾸고 있는 겁니다. 환율이 내려가면 발러 자산을 싸게 모을 수 있고 환율이 오르면 이미 옮겨둔 자산 덕분에 내 전체 자산의 체력이 유지됩니다. 이처럼 어느 쪽으로 움직이든 한쪽이 다른 쪽을 보완해주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남들이 한다고 따라가는 투자가 아니라 이해한 만큼만 움직이십시오. 미국 주식이 좋다더라 라는 말은 아무 보호막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왜 사람들이 미국 시장을 선택하는지입니다. 성장성 때문인지 달러 기반 자산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특정 산업의 구조 때문인지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개별 종목이 부담스럽다면 시장 전체를 담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국 경제 전체의 성장에 참여하는 방식, 즉 대표지수 ETF 같은 구조적 상품부터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이게 떨어지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이 시장이 왜 장기적으로 유지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해 없는 투자는 불안하지만 이해한 투자는 변동성 속에서도 버틸 힘을 줍니다. 셋째,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가 가장 현실적인 무기입니다. 한 번에 결정해야 한다는 압박이 클수록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거나 반대로 무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쪼개는 겁니다. 매달 일정 금액 혹은 분기마다 일정 금액을 정해 기계적으로 나눠서 옮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환율이 내려갈 때는 더 많은 수량을 모으게 되고 환율이 오를 때는 이미 쌓아둔 자산이 방어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 고점인가가 아니라 시간이 내 편이 되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분할 매수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기보다 변동성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환율을 맞추려 하지 말고 자산을 나누고 이해한 만큼만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지금 이 원칙을 잡느냐 놓치느냐가 앞으로 몇 년 뒤 자산의 표정을 크게 갈라놓게 될 겁니다. 투자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며 시간을 보내왔는지는 결국 삶에 남습니다. 불편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한번 멈춰서서 방향을 바꾼 사람과 환율 또 올랐네 라는 말로 하루를 넘겨버린 사람의 시간은 겉보기엔 같아 보여도 같은 곳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아직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차이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와 선택 앞에서의 태도,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으로 드러납니다. 누군가는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게 되고 누군가는 같은 시장 한가운데서도 숨을 고르며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부디 언젠가 지금 이 시간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세상은 유난히 시끄러웠지만 나는 남들보다 빨리 답을 찾은 게 아니라 내 기준을 끝까지 지켜냈다고 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령대와 자산 규모에 따라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무리하지 않고 적용할 수 있는 자산 배분 전략을 실제 예시와 시뮬레이션으로 차분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소음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지켜줄 기준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부자의 돈 버는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